그 윤정인 목소리는 고객님 너무도 맞으시죠? 현재 고객님 명의 공손했습니다.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돼 마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윤정인 고객님 가족보다 맞으시죠? 더 현재 친절한 고객님 명의 계좌가 은행원처럼 금융범죄에 연루돼 들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귀를 먼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그릇을 한 손에 들고 수도를 틀어둔 채였죠. 물소리가 일정하게, 참 평화롭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오후였는지 그 일상의 소리가 그날 이후로 제 기억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윤정임 고객님 맞으시죠? 현재 고객님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깊고 안정적이었고 말끝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절차를 따르지 않으시면 고객님뿐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그 단어에서 제 호흡이 아주 잠깐 어긋났습니다. 저는 은퇴한 세무사입니다. 30년을 사람들의 재물을 보고 숫자 뒤에 숨은 거짓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을 겁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전화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112에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이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참고로 고객님 아드님 도현 씨 명의 계좌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도현 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숟가락은 손에 쥔 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야? 1억. 대출까지 포함해서 1억.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도현 내외가 앞으로 15년을 갚아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만 해도 매달 200만 원. 그 순간 눈앞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돈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 집안에서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슬픈 예감이었습니다. 도현의 집 거실은 환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았는데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꼭 끌어안고 등을 곧게 세운 채 눈밑이 검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도 못 잤겠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빠른 사과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도현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회사에서 돌아온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엄마한테도? 은주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실망하실까봐 저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체 시간, 금액, 계좌번호. 이걸 봐, 여기 10만 원. 시험이야. 사람이 믿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1시간 뒤에 환불. 안심시키는 거고. 이틀 뒤 500만 원. 아직 참을 만한 금액. 그리고 사흘 뒤 3천만 원. 이미 빠져나갈 수 없을 때쯤 큰 금액. 도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그래,
패턴이 있어. 그리고 이 패턴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야, 조직이야.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 말투 기억나? 네, 너무 친절했어요. 존댓말 쓰고, 제 말 끝까지 들어주고, 제가 메모에 적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 경찰서 가기 전에 은행부터 가. 지급정지 신청해야 해. 늦으면 늦을수록 돈은 더 빠져나가.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해야 했습니다. 전부는 어려울 거야. 대포 통장이라 추적이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면 제로야.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판단처럼. 이건 범죄야.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고. 전문가들도 당해. 나도 오늘 낮에 거의 넘어갈 뻔했어.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도요? 그래, 그래서 나는 알아.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그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내일 할 일 은행 지급정지 신청, 신분증과 통장 지참,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 먼저 인터넷 신고, 금융감독원 파일 함께 제출 준비하면 덜 무섭습니다. 적어두면 덜 막막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되찾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은주가 다시 말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그 목소리를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이야기. 그때는 이 목소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왔지만 잠은 3시간쯤 잤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어제 적어둔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오늘 할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현이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 여는 시간에 맞춰 갈게. 글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필 자국이 종이에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애도 한숨 못 잤겠구나.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 5분 전이었습니다. 이미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들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24번 앞에 15명이 더 있었습니다.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어떻게 설명할지. 은주가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총 금액, 이체 계좌, 날짜. 이 아이가 어젯밤 정리했구나. 무너진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구나. 잘했어. 딱 이 순서대로 말하면 돼. 감정 빼고 사실만. 마침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 신청하러 왔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체가 타행으로 이미 완료됐네요. 계좌 추적은 가능한데요. 지급정지는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계좌 추적 가능하다면 해주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신고도 병행할 거예요. 보호자시죠?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경력 30년입니다. 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났어서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과장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주시겠어요? 제가 패턴을 정리한 건데 과장이 제 메모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직접 분석하셨어요?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 통장이라 추적이 쉽지 않아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하나도 못 찾는 건가요? 전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일부 금액이 아직 묶여 있네요. 8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요? 1억 중에 800만 원. 100분의 8. 하지만 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 찾을 수 있을까요? 도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좋아야 2천만 원 정도? 운이 좋으면 3천만 원?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3천만 원이요? 1억 중 3천만 원이면 30%, 나머지 7천만 원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신청할게요. 조금이라도 찾아야죠. 은주가 말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습니다. 조사는 2시간 걸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요즘 정말 많아요. 하루에 신고 건수만 수십 건. 근데 검거율은 20%도 안 됩니다. 그럼 돈은요? 회수율은 더 낮습니다. 10%. 10%면 1억 중에 1,000만 원.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수법 사건들이 묶이고 있어요. 같은 조직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제 메모를 꺼냈습니다. 패턴 분석. 이체 시간, 말투 특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사건 파일에 첨부해도 될까요? 혹시 비슷한 사건들, 피해자 모임이 있긴 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은주야, 오늘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아? 침묵을 깼어. 숨기지 않고 말했어. 그게 첫 번째 싸움이야.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결국 말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 은행 가고, 경찰서 가서 결과 나온 거 있어. 도현이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조사 중이래. 시간이 걸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더 빠져나가잖아. 그동안 우리는 뭐해? 대출 이자는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이번 달은 엄마가 좀 보태줄 게 아니. 엄마까지 왜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이런 일을 왜 숨겨? 2주 동안 왜 말을 안 했냐고. 은주가 작게 떨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할 말 있어. 우리 15년 모은 돈 날렸는데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도현아,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도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무너지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는 나한테 책임 묻는데 나는 누구한테 물어?
나도 알아. 범죄자가 나쁜 거 알아. 근데 엄마, 나는 범죄자 얼굴도 몰라. 범죄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은주는 여기 있잖아. 도현아, 그 책임을 은주한테 씌우면 넌 평생 이 집에 못 돌아온다. 내 분노를 가장 약한 사람한테 쏟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야. 비겁함이지. 도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 있을게. 도현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미 짐을 싸둔 가방이었습니다. 도현아, 도망이라고 생각하지 마. 숨 고르는 거라고 생각해. 딱 일주일만 밖에 있어. 그 이상은 도망이야.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이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은주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은주야, 지금 내가 무너지면 도현은 더 돌아오기 힘들다. 어떻게 일어서요? 할 수 있어. 내일 아침 병원 가. 정신과. 지금 내 상태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건 혼자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친 마음도 병원 가는 거야. 다친 몸 병원 가듯이.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제 주치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신과를 소개받았습니다. 요즘 그런 환자분들 많아요. 우울증, 불안장애, 심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까지. 빨리 치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윤 선생님. 선생님도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보호자도 무너지면 안 돼요. 보호자도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 은주 병원 동행, 도현 일주일 후 돌아오게 하기, 피해자 모임 참여, 나 자신 무너지지 않기.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순철 씨, 나야. 윤정임, 이제는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싸움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도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시간이 걸린다고만 했습니다. 은행에서 동결한 800만 원. 그것만이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나머지 9,200만 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약을 먹었습니다. 수면제와 불안 조절약.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조금 잘 수 있게 됐지만 낮에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현 씨한테 연락해봐도 될까요? 아니,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그 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마. 지금은 서로 숨 고르는 시간이야. 나흘째 되는 날, 이순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역 시절 가장 신뢰하던 은행 준법감 시인이었습니다. 윤 선생, 자료 검토했습니다. 같은 패턴 사건이 11건 더 있어요. 다 묶으면 총 피해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연락처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라 바로는 어렵고요. 대신 피해자 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제가 장소 문자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야, 토요일에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어디요? 피해자 모임, 너랑 같은 일 당한 사람들이야.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응, 혼자가 아니야.
토요일 오후 작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8명, 연령대는 50대부터 70대까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피해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1억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체 시간, 금액 단계, 말투 특징.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떨궜습니다. 한 사람씩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이요. 남편 몰래 대출 받았어요. 저는 8천만 원, 자식들 결혼 자금이었어요. 저도 1억, 노후 자금, 전부 너무 같았습니다. 검사 사칭, 공손한 말투, 가족 언급, 소액 테스트 후 환불, 그리고 큰 금액. 이거 같은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해요. 개별 사건으로는 경찰도 손 못 써요. 하지만 묶으면 달라져요. 이순철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계좌가 5개 전부 대포통장이지만 개설 지역이 같아요.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공동 고소하기로, 그리고 매주 토요일 모이기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저만 바보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알았지. 너만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어머니, 응? 토요일마다 저도 모임 나갈게요. 제 이야기도 할게요. 저는 은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흘 전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되는 날,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집에 들어가도 돼. 당연하지. 내 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괜찮아? 병원 다니고 있어. 약도 먹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리고 도현아, 네. 은주 혼자 아니야. 피해자가 12명이야. 우리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 도현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엄마 알아. 그래도 돌아오는 게 중요해. 도망치지 않고. 그날 저녁, 도현이 돌아왔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밥을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도 말했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었는지. 그래, 잘했어. 그리고 나도 토요일 모임에 같이 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가족이 함께 가는 게 맞아.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모임 때 제가 말할게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그 말에 도현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옆에 있을게. 다음 주 토요일 회의실에는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15명 소문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은주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혼자 괴로워했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계좌 하나가 더 연결됐습니다. 아직 1,000만 원이 묶여있는 계좌였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손실 9,200만 원, 잠정 회수 800만 원, 추가 회수 가능성 2,000만 원 이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손실은 남았으나 신뢰는 회복 중,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부족했고 앞으로 갚아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가족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회의실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차를 나눠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계좌 하나 잡혔대요. 정말요? 얼마나 남아 있었어요? 600만 원. 작지만 그래도 작은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번 회수되는 금액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순철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피해액 12억 중에서 현재까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10% 남짓. 예상했던 수치였지만 듣고 나니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은 조직원 1명이 검거됐습니다. 대포 통장 전달책이에요. 그 사람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순철이 저를 봤습니다. 윤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패턴 분석 자료가 금융감독원에 전달됐습니다. 이 자료가 다른 사건 예방에도 쓰일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경험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한 기자가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연대 활동을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익명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합니다. 다만 패턴과 피해 사례는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은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실명으로 해도 돼요. 도현이 놀라서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야, 그건 괜찮아요. 저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는 게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게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뷰는 30분 걸렸습니다.
은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공손한 말투, 주민번호를 아는 것에 대한 놀라움, 10만 원 테스트와 환불, 그리고 점점 커지는 금액들.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요. 저만 이렇게 당했다는, 저만 바보 같다는 생각.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 기자가 메모했습니다. 혹시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은주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범죄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에게, 경찰에게, 같은 피해자들에게. 함께하면 덜 무섭습니다. 기사가 나간 건 이틀 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연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은주의 사진은 없었지만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실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어요. 이 글 보고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당하셨는데 혼자 괴로워하셨어요. 이 기사 보여드려야겠어요.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힘내세요. 은주는 댓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임 선생님 계시나요? 네, 접니다. 조직원 한 명이 자백했습니다. 총책은 아니지만 상부 연락책 정보가 나왔어요. 수사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패턴 분석 자료, 경찰 교육 자료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신고 접수할 때 이 패턴 확인하도록 매뉴얼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겠구나. 그해 연말 최종 회수 금액이 나왔습니다. 총 피해액 12억 중 1억 8천만 원. 15%였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 1억 중 2,3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7,7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이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앞으로 10년을 더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저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모임 날 25명이 모였습니다. 오늘로 정기 모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순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잃은 돈은 못 찾았지만 다른 걸 찾은 것 같아요. 뭘 찾으셨어요? 목소리요. 제 목소리.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저를 탓했고 가족들 볼 면목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싸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도현이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졌나요? 이긴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만 보면 졌지. 하지만요.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어.
그게 이긴 거야.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최종 손실 7,700만 원. 회수 2,300만 원. 하지만 우리가 되찾은 것 신뢰, 목소리, 연대, 존엄. 숫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통장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다시 말을 걸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이제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잘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라는 것을. 가끔 악몽을 꾸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깊게 숨을 쉬고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대출을 갚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9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400만 원.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이자 좀 줄었어요. 도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원금을 조금씩 갚으니까 이자가 줄어드네요. 처음으로 380만 원 나왔어요. 그래. 조금씩이지만 줄어들고 있구나. 네. 그리고 엄마. 응.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지만요. 천천히.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빨리 회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임 선생님이시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보이스피싱 패턴 분석 자료가 올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 유사 수법 피해가 30% 감소했습니다. 30%.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감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요?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다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자문위원 제안이 왔어. 도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진짜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한 달에 2번 서울 가야 한대. 너희한테 부담될까봐.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부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이 나요. 어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 엄마가 우리를 지켜줬듯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이 경험의 의미구나. 몇 달 후, 저는 처음으로 금감원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패턴, 말투, 심리적 압박 단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소액 테스트 단계에서 막아야 해요. 한 번 믿으면 계속 빠져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은행 시스템에서 경고를 띄워야 합니다. 소액 이체 후 1시간 내 환불되는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거죠. 이 거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합니다라고요. 담당자가 메모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해 여름, 은주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상담사 교육받으려고요. 상담사?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담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은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을 돕겠다고 말하는 모습. 힘들지 않겠어. 힘들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은주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주는 매주 수요일 상담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일 겪었어요. 1억 잃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던 사람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알아요.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요. 그날 저녁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대요. 잘했어. 너의 경험이 누군가를 지킨 거야.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잔액은 5천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반을 넘겼습니다. 도현은 승진했습니다. 은주는 정식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회복될 필요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흉터는 남아. 하지만 그 흉터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강하게 만들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어.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던 숫자들. 1억, 800만 원, 2,300만 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 7,700만 원, 평온했던 일상, 순진했던 믿음. 우리가 얻은 것 회복력, 연대, 목소리, 지혜, 새로운 시작.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윤정임 선생님께. 저는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선생님의 패턴 분석 자료를 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덕분에 3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눈물을 막았구나.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계속되는 삶. 통장은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걸음이 때로는 누군가의 길을 밝힌다는 걸.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